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유튜브 연합회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일명 유튜브 이만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주십시오. 예, 오늘 이렇게 영어로서 하면은 파일럿 프로그램, 실험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왜 이걸 하게 됐냐면은 일반 그 방송에서는 탈북민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탈북민 얘기가 진솔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가 있어가지고 유튜브 연합회에서 이렇게 유튜브 30개 유튜브가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협동으로 이렇게 일명 유튜브 이만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이만갑은 첫째, 종편방송이라든지 일반 방송에서 방송 심의 준수 때문에 못 다루는 북한 사회의 생생한 실정에 대해서 더 깊숙하고 노골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탈북민 각 개인이 겪은 그 노고 이런 것도 일반 방송에서는 잘 다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게 좀 애처롭고 안타깝고 또 이러기 때문에 많이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다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이북의 실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국민들 그 다음에 구독자,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문화적인 부분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설은 그만하고요.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탈북민 손현주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다 대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잡고 하시면 마이크 잡고 하시면 돼요. 빼서. 지금 얼굴이 나와도 괜찮죠? 어떻습니까? 네, 각오해야 되겠죠. 북한에 그 가족들이 있으시죠? 네, 다 있어요. 예. 용기를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연세가 좀 여쭤봐도 실례가 안 될까요? 한 뭐 40대? 네, 1976년.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북에서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기 보실 수 있습니까? 함경남도. 함경남도. 예, 그 정도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탈출하셨죠? 1998년. 네. 98년. 네, 11년 되셨는데, 물론 뭐 탈북민들이 다 그 탈출하는 경로인 중국을 통해서 베트남, 라오스를 통해서 들어오신 겁니까? 네, 저는 몽골로. 몽골로. 자, 그러면 아까 함경남도? 네. 함경남도에서 거기서 뭐 하셨어요? 저희 그 아버지가 원래 그 출생이 대학 여기 그 남조선 출신이다 보니까 그 아버지 그 원래 그 직업 자체가 이렇게 그 암모니아 냄새가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그 별로 안 좋은 그런 직접적으로 우정 그렇게 그 출신 출근을 해서 안 좋은 쪽으로 이게 배낭 받다 나니까 40대를 한 데까지도 역시 이어서 그런 데 쪽으로 이렇게 그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받았다가 어느 때인가 그 제가 북한을 탈출해서 외국인을 그 북한으로 그 몰래 그 깜짝같이 함경남도 중심 정부에다가 데려다 준 사건이 있었어요. 예, 대대적인 북한 그때 우리가 북조선이라 했으니까 북조선에서는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댔어요. 그때 외국인을 데려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때 당시 일을 겪다 나니까 직업이 그 이후에 뭐 좀 많은 고통 속에 또 장기간 그 감옥과 검은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저희의 모든 사건 자료를 외국에 가서 뭐 어떤 생활을 했고 이게 김정일이한테 뒷속보가 올라가면서 정치적인 그
김정일이 그저 2003년도 네, 그 최고 대해인민위원회가 있었어요. 김정일이를 초대하는 선거 투표하는 거기에 만약경우를 생각해서 투표를 해주는 그 과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여회 자료가 되면서 직속 보고가 올라가면서 저에 대한 직속 보고가 중앙당으로 올라가면서 아마 그걸 이렇게 전달해주는 높은 간부들끼리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분은 저희들 사람인가, 이번에는 용서해줘야 될 사람인가, 이런 게가 많이 좀 논의 된가 봐요. 그때 좀 이렇게 좀 직업이 본인이 가고 싶다는 대로 이렇게 갔던 적은 있어요. 이렇게 돼서 신분 관계를 해서 직업도 이렇게 좀 남들보다 좀 엄청나게 위해를 받는 건강에 안 좋은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직업을 좀 지고 이랬댔어요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직업이 뭐? 이렇게 가끔씩 말하면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가족이 계시다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투리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대충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부탁드릴 건 지금 각각의 유튜브로 구독하시고 보시고 계신 시청하시는 유튜브에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남조선 출신입니다. 국군 포로였습니까? 아닙니다. 일본 징역에 어릴 때 부모님들하고 바깥에 나왔다가 일본 군한테 이렇게 잡혀서 강제로 징용으로 일본이 조선소라는 데 있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징역살이를 하다 보니까 고향에서 살던 부모님하고 생립이라 해가지고 북한에서 어떻게 길이 걸리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일제시대 징용. 네. 그렇습니다. 남한 출신인데 징용을 북한에서 가셨군요. 자, 아까 그래서 남한 출신이다 보니까 좋은 대우를 받지를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직장도 참 이쪽 얘기를 좀 변변치 않은데 다니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해서 근데 탈출 동기는 아까 외국인을 좀 어디 좀 그거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잡혀 나가다 나니까 그거는 네 번째 동기가 되는 것 같네요. 그거는 몇 년도부터 탈출하셨어요? 아까 98년 무렵에 이렇게 탈출해서 중국으로 갔었고요. 중국에서 잡힌 해는 2000년 1월달에. 그럼 탈출을 총 몇 번 하셨나요? 7번이 되는가요? 7번 되니까 저는. 죄송한데 아까 직업을 얘기를 안 했는데 탈출이 직업인 것 같습니다. 농담 좀 긴장하셔서 제가 자, 첫 번째 탈출을 했는데 그게 이제 1998년도. 네, 또 탈출인 게 아니라 말하자면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가는 그럼 해죠. 일하러 갔습니까? 그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때문에 갔는지. 저 북한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북한이 엄청나게 고난의 행군을 겪은 거 아시죠? 93년도부터. 그때 당시 1996년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전에도 며칠 전인가 한번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너무 그 당시 상황은 정말 장담할 정도로 거리에 시체가 널려 있다시피 없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시체인지도 모르고 곁에 가서 앉았던 적도 있어요, 제가. 거기가 완전히 몸소리 칠 정도로 제가 목격하고 이렇게 전체가 완전히 지옥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1996년도가.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북한에서 사상 교육을 받았던 거기가 조금씩 이렇게
우리 이 북한은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이런 상황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계속 이런 다른 나라에 대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싶었었어요. 그러다가 그 고난 끝에 너무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제가 탈출하게 되는데 북한을 한 가지 또 그 과정이 또 있어요. 적극적으로 제가 그 사회를 판단 가지게 된 동기가 제 남동생이 어린 나이에 채 피기도 전에 18살이던가 그때 나이가 맞아 죽었어요. 왜? 네, 맞아 죽었는데 누구한테? 북한 여기도 말하는 경찰들이죠. 네. 말하자면 신철대 그때는 이렇게 너무 날강도가 많고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저 이렇게 뭐 이런 물건 같은 거 이렇게 툭 넣으면 이렇게 쳐 넣으면은 네. 머리를 이렇게 벌리는 사이에 순식간에 어디 간지 없어져요 이게. 예, 그런 정도로 날강도들이 살판쳤고 도둑놈들이 득실됐어요 그때. 북한의 그 고난의 무시. 예, 엄청났죠. 93년부터. 예, 그러니까 사람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사실입니다 실제. 예,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걸 봤고요 저도. 잡아먹은 겁니다. 죽은 사람을 인육을 먹는. 네, 인육을 도망쳐서 잡아먹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실입니다. 잡아먹은 사람도 잡아먹은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체포해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총살하는 것이 다 봤습니다 제가. 예, 그것도 그 사람이 김일성 살아 있을 때 이렇게 선물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훈장?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계급이 좀 간부줄에 있던 사람인데 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경제난에 들어가면서 어느 일반적인 간부들이도 다 이렇게 몰락에 빠져 들어갔었어요. 중앙당 평양시에 있는 중앙당 간부들이나 앉아서 똥똥 좀 됐지. 그 밑에 하부 간부들은 진짜 일반 시민과 똑같게 이렇게 정말 굶주림 속에서 정말 끔찍한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굶게 되면은 눈앞에 안 보이고 짐승으로 돼 보인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탈출이 나왔으니까 굶어 죽게 된 그 직전에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면은 사람이 짐승으로 돼 보인답니다. 이렇게 짐승으로 돼 보이다 보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얼마나 배고팠으면은 걸어오는 사람이 짐승으로 돼 보이겠습니까? 그것도 돌아가면서 또 애기들만 잡아먹는. 그 다음에 여성들 몸이 좀 실하잖아요.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대체로 보면 몸이 좀 좋은 사람들 장마당에 가서 여기서는 시장에 하시더라고요. 시장에 가서 여성들의 의도적으로 여성들이 좀 돈 이렇게 배낭이랑 메고 다니다던가 장사를 좀 한다던가 이렇게 몸이 좀 체격이 좋다던가 그런 사람을 접근해가지고 술술 유도해서 자기가 뭘 팔 게 있는데 우리 집에도 네가 요구하는 그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집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정을 말하는 거 보니까 자가 잡힌 이후에 그 가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서 데리고 가서 쌀떡이라든가 이렇게 보인답니다. 이렇게 보였답니다. 보이고 그 아줌마는 쌀떡 안에 쌀을 파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쌀떡 안을 들여다보는 가정에 뒤에서 준비하고 있던 흉기를 가지고 머리를 쳐서 즉사시켜가지고 거기서 각 떠가지고 실제는 독안에 쌀도 없는데 없는데 그런 뉘앙스를 해서 그분을 유도해서 그까지 데려오는 걸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쌀떡이 있나 쌀이 있나 이렇게 보는데 뒤에서 그렇죠. 머리를 쳐서 죽여서 그렇죠. 그 쌀떡 안에는 아예 빈통이 아니라 뭔가를 그 밑에다 놓고 위에다가는 뭔가를 살짝 씌운 것처럼 위자해서 와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쌀 안에 뭐 있다 하니까 어쨌든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손을 이렇게 들어서 하는 사이 동작 이 가정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 놀리는 이 가정을 틈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강도 지역이니까 그 인간들이 도끼 같은 거 준비했던 걸 갖고 사람을 뒤로 목을 쳐서 죽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잡는 방법으로 선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잡아가지고 네.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네. 거기서 인육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저기 끓여서 그 저기 그 사람 갖고 있는 백에서 뭘 돈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육까지. 네, 인육을. 그 사람의 그 몸에 착용하고 있던 그 소비품까지 다 이렇게 네. 그 장사꾼이니까 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그 돈까지 몽땅 자기 채우고 그다음 사람까지 토막쳐서 다리는 다리대로, 팔은 팔대로, 목은 목대로, 목은 눈이라고 있으니까 따서 다른 데로. 근데 건사하고 요 목에서부터 모든 걸 토막쳐가지고 돼지고기처럼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돼지고기처럼. 토막치면 모른대요, 이거. 아, 그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뭐 미국에서라든가 우리 이게 그 한국에서라든가 이렇게 뭐 연구 과학자들이 뭐 이게 너무 이게 학식이 높은 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교육받은 그 북한 인민들이라면은 이 돼지고기고 이거는 무슨 고기 의심할 수 있는데 그 무슨 고기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 사람이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돼지고기를 위장해서 내다 파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실제 사상입니다. 자기도 먹고. 네네, 자기도 그걸 먹고. 그렇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순수 또 애기만 10살짜리 애기들이 그 인육이 더 맛있답니다. 또 애기들만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잔인하게 손가락이고 뭐가 다 토막쳐가지고 그게 나중에 그 체포돼가지고 이게 실제 그 경찰들이 가서 그 집을 몽땅 수색해가지고 그 드러내는데 신동이 애들 머리하고 이 뭐 몸뚱아리, 다리 이게 그 뼈를 보면 다 안 돼요. 이제 무슨 어른들 뼈인지 애들 뼈인지 이게 북한에서 지금도 지금 2차 고난이 행으로 지금 돌입됐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끔찍한 일들이 그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리라는 걸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어떻게까지 변화될 가겠는지 이런 게 보입니다. 저한테는 기가 막힐 정도로 진짜 몸소리 치죠. 정말. 진짜 말로만 듣던 고난의 행군 시간에 행군 기간에 북한 주민들이 인육을 먹었다는 걸 우리가 말은 들었습니다. 네. 소문만 들었는데 진짜 이 사실로 정하니까 이게 정말 아유. 또 우리 집에서 또 가까운 데서 이렇게 또 그분도 또 이렇게 그 평양의 그 뭐 이런 토대가 좋다 보니까 아주 생활도 우리 그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엄청 좋았는데 고난의 행군 시간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그 자산을 야금야금 이렇게 팔아먹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일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아예 없으니까 공산국가라는 게 원래 배급하고 월급으로 줘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게 미달이 되다 나니까 이 사람들도 양반이 3일 굶으면은 담장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품이 있던 사람들도 먹는 거 앞에서는 완전히 아웃이 되는 거야 이게. 완전 개고식꼴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견지해요. 그런데 이 간부 자리에서 이게 어느 정도 그 자리까지 간 사람들은 고생을 들었기 국가에서 주는 이런 자산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자기 그 직위에서 밑에 사람들을 부려먹는 식으로 자기 직급이 좀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그 인민들이 이 사람한테 아첨이 해서 무슨 시간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이런 일이 있으면은 뭔가를 갖다 이렇게 뇌물로 드려요. 그래서 야금야금 착복했던 걸로 재산을 착복하는 거예요. 북한 그 간부들은. 그렇게 돼서 달성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북한의 그 공산 체질대로 일반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활한다면은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도둑놈과 날강도들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산다 하면은. 그 방면에 몇 %가 안 되게 순수 시장에 나가서 장사질을 하면서 뭐 이렇게 미천을 좀 들여가지고 좀 자산을 긁은 사람들이 그게 도대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더 나쁜 방법으로 그 지배하는 그 과정이 그 권력의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았고 그 끝까지 북한 인민들을 속여서 눈과 귀를 막아가지고 개나 돼지처럼 부려먹는 식으로 이제까지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도. 근데 우리는 거기서 살 적에 전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어느 때부터 알았는가?
권한의 행을 겪으면서 내가 이 나라에서 못 살겠구나. 어느 나라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좀 나도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 절절하게 절망의 그 문 앞에 와 있었을 때 그런 그 고민 끝에 이렇게 탈출하다 보니까 예, 제가 그 세상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노예 같은 이런 생활하고 있었고 끔찍한 그런 대사기치는 그런 정부 밑에서 살았구나. 완전히 양아치 같은 그런 정권 체제 하에서 우리가 속혀 살았구나.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속혀 살았다는 그 열등감에.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그 고난의 행군 시간에 그 기간에 그렇게 뭐 사람이 인육을 먹는 그런 장면도 옆에서 듣고 목격하고 이랬다가 결국은 다른 세계에 가서 살자 이렇게 결심했었고 또 거기다 아까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동생이 그 경찰서에 잡혀갔나요? 아니면 거기 맞아 죽었다고 그랬는데 무슨 동기죠? 무슨 이유죠? 동생이 상당히 그 마음이 이게 그 동네적으로 이게 도덕이 있고 엄청나게 이게 레이가 밝아서 똑똑하고 좀 상당히 그 저희도 오빠도 있거든요. 성격도 좋고 정말 이 동네에서도 이렇게 그 치사받던 동생이었어요. 저하고도 형제들이 형제가 몇 명 있는 중에 저하고 제일 가까웠고 참 밑에 동생하고 제일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친구들 어디면서 어떻게 그 뭐 배고프니까 뭐 옥수밭에 놀다가 들어가서 그 시내지만은 자그마한 또 시골 끼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 북한에. 그러니까 거기 어디에 가서 놀다가 애들이 뭐 옥수수를 뜯어 먹었나 봐요. 근데 그 애들이 그 김정일이가 그때 살아 있었을 때인데 김정일이가 그 순살, 그릇바 이런 걸 파견해서 지금 날강도들이 살판치고 도둑놈들이 너무 살판쳐서 농작물 곡식들이 농작물이 지금 다 이렇게 도둑맞이다 나니까 농민들이 지금 가을 고디 할 때 뜯어 이렇게 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곡식이 다 어디 간지 없어진다 한다. 그걸 방지하라, 막으라 이런 지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했다 합니다. 또 우리 그 입소문을 듣는 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순찰 때 상무 그룹바라는 게 있었어요. 북한에 그 평양에서 파견돼서 내려온. 그때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애들이 지금 온 마을 곳곳마다 공장마다 이렇게 불량 청소년들을 몽땅 잡아 걷어들이는 이게 청소년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잡아다가 교육, 사상교육 변질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고 매일마다 조그만 이렇게 늦어도 뭐 생활총화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뭐 직장에 안 나왔다면은 하루 결근했다 하면은 사상투쟁으로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온 그 사로총 그 청년 그 조직에서 그 사람을 한 사람한테 집중해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똑 머릿속에 각인될 때까지 사상이 누군 다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굶어 죽어도 직장은 무조건 나온다. 그 다른 생각을 했다가는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일 동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걸로 그 본인이 인정하는 거나 같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사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사상투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동생이 그때 몇 살이었어? 근데 이 동생이 친구 애들이 이렇게 그 곡식을 이렇게 어떻게 좀 손대나 봐요. 그때 놀다가 배고프니까. 손대서 뭐 생옥시를 먹었는데 그 순찰 때 도는 애들한테 잡혔다는 거야, 이게. 잡히다 보니까 동생이 지금 걔네들이 이렇게 끌려간다는 소식을 몇 분 거리 안 되니까 뛰어갔죠. 뛰어갔는데 그 뛰어간 즉시 얼마 안 돼서 다른 애가 막 이렇게 아는 친구들이죠. 집에 바로 제가 있을 때는데 동생이 많아서 피투성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지? 그게 무슨 소리야? 하니까 어떻게 그 사연을 얘기하는데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배고파서 옥수수를 뜯어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걔네들을 엄청나게 때리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이 막아놓았다는 거예요. 아니 보안 동지 얘네들이 철이 없어서 이렇게 행보 좀 용서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동생이 카바에서 나섰다는 거야. 이렇게 나섰는데 얘네들을 좀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시기를 말하면은 시범으로 걸리면은 무조건 총살.
무조건 죽이는 때였어요. 근데 우리 동생이 거기 애들이 고난의 문시간, 그렇죠. 기간. 예, 그 총살하는 시기였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분위기가 산만했고 정말 그 저 북한 인민들 굶주린 인민들한테 공포를 주는 그런 바람을 불 때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그 자기 친구들이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카바 쏘고 막 이렇게 막 나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동생을 뒤따 때리더라는 거예요. 야 이 개새끼야, 네 새끼도 똑같은 도둑놈 새끼야 이러면서 너가 왜 이 새끼들을 도와주는데 네가 왜 나서는데 이러면서 우리 동생을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뭐 그 몇 마디 던지면서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너무 어이없어서 설마 그 정도로 때리겠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간다, 가자. 그래서 따라갔어요 제가. 따라갔는데 그 미친 것처럼 뛰어갔어요 내가. 완전히 막 때린다는 정도가 아니라 막 죽일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막 달려뛰어가는데 그 애가 맞아서 내사가 와서 애가 정신이 잃은 상태에 들어간 거. 그때 제가 너무 자기 친구들 좀 잘못될까봐 말 내못해 한 게 뭔지가 있습니까? 그때 그 동생의 얼굴이 모습 있잖아요. 지금 제 마음속에 너무 대못이 박혀서 그 쓰러져 있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그 동지콜 사람들이 구두발로 사정없이 얼마나 때렸으면 내가 정신이 잃어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거예요. 그렇게 그걸 보는 순간에 막 너무 기가 막혀서 막 애한테 가서 흔들었는데 애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코피도 지금 머리가 터져나가고 얼굴이 만신창이 되어서 막 온 몸이 부투성이가 돼가지고 바닥에 얼마나 아팠으면은 막 뒹굴고 한 적이 엄청나게 지금 다 몸에 이 옷에서 막 증명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애를 좀 살려보려고 사람 가고 막 이렇게 그 다음 막 다른 사람들 막 불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그 상무 순살때 그 개자식들이 야 이 개간나야 너 동생 아시기도 똑같은 개새끼야 왜 이런 애들하고 같이 휩쓸려서 지가 왜 뭐 때문에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렇게 하면서 제 동생하고 또 똑같은 생각 갖고 있냐 너도 죽어볼래 그러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구장소에서 너무 기가 막혀서 내 그랬어요. 아니 동생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럼 몇 마디 하는 게가 무슨 콘죄입니까? 그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때리세요 그러면 저까지 때려 죽이는 거 하세요. 이 역사 이렇게 만드는 거 동생을 살리세요. 동생이 지금 정신이 잃었는데 살리세요 빨리. 막 그러면서 막 달려붙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엄청나게 싸움 그렇게 그 아슬아슬하게 대단하니까 우리 그 주변에 있던 인민들이 경비자들까지도 막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그 소리가 얼마나 막 싸움하는 소리가 얼마나 들렸으면은 제가 미친 것처럼 달려들었댔어요. 그 곁에 무슨 바위돌이라든가 돌멩이라도 있으면은 죽이고 싶더라고요 진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정말 이 머리에 막 솟구치는 거야. 뭐 수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동생이 병신인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싶음이 약간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렸던 개자식들은 내려다보더니 야 죽진 않았어. 빨리 병원에 데려갈 준비해놔 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애가 다시날 만에 죽었어요. 다시날 만에 버티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신탕으로. 억울하게 있잖아요. 10살 그때 졸업해서 얼마 안 됐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애가 지금 군대에 나오고 싶다고. 군대에 나가면 밥이라도 먹는다고 그런 말을 듣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군사도 원복에 찾아가서 군대 나가면 밥이라도 먹고 싶다고 계속
그래서 그걸 생각가지고 부모님들 모르게 군대에 나갔다면서 이렇게 접수했나봐요, 이게. 근데 그 애가 죽은 다음에 그 동원부에서 그 쪽지가 간 거예요. 네. 원래는 남자 출신들은 원래 나가지 않게 되어 있는데 건설부대, 이런 좋은 군대가 아니라 이렇게 특수부대 같은 이런 데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순수 건설하는 그런 데를 이렇게 뽑힌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가 남조선 출신 이 자식들은 네. 이게 군사분계소라든가 이런 이런 지방의 군사병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더욱이 남조선 출신이라 해서 계급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쪽에, 저한테 친할머니가 되죠? 그 할머니 쪽에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 아버지가 왜 매일마다 이렇게 꼭 올려다니는지.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똑똑해서 공장 기업소들에서 간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입당시켜야만이 북한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간부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하도 똑똑하다 나니까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서류를 요구했어요. 그 서류를 요구해서 이분이 어느 정도 이런 간부급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하면은 그걸 작성해서 공장 기업소들에서 외로 올려보내면은 다시 보류가 돼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게 왜 보류가 되냐 알아보라 하니까 집에 집게에 먼지가 있다 알아봤는데 이 남조선 쪽에 우리 할머니 쪽으로 청와대하고 저기 국정원 쪽에 완전 요직에서 일하는 간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요직에 국정원에서 현직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도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111로. 네, 하나가 한국의 지적 중에. 예, 국정원 쪽에다가 왜냐하면은 너무 고통스럽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게 생활해 온 그런 역사가 뼈에 사무쳤기 때문에 얼굴에도 보자. 예? 얼굴에도 보고 한번 좀 이야기도 한번 해보자.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만나고 싶은 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거기다가 국정원에다가도 연락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남조선 출신들보다 또 이게 뭔가가 이렇게 마음이 털렸어요. 이 압박받는 그 계기가 매일마다 그냥 우리를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는 게 없는가. 저쪽에 안기부에서 거기서는 안기부라 합니다. 예. 안기부에서 지령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이걸 계속 시시각각으로 감시하면서 엄청나게 그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정신적인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살다가 지금 우리 동생 아이가 18살이 되어 왔어요. 그때 당시 그런 고통 속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할머니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았던 가정이에요.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게 먼 노래 보고 살았던 거예요. 애가 죽기 직전까지. 예? 그게 죄입니까? 그 사람들을 좀 살려주세요 한 말이, 도와주세요 하는 말이 죄입니까? 하긴 제가 올려다 봤다고 저도 엄청나게 맞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후에 다시 내가 그에 대한 잔인한 그 폭행에 대해서 다 죽게 돼가지고 제가 쓰러졌던 적도 있어요. 우리 지구는 다 형제들이 누구를 위해서 커버해서 구원해 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때때로 많이 두들겨 맞고 쓰러지고 정신이 잃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근데 원래 저 집안이 원래 그런가 봐요. 원래 그 애가 결국 어느 날 마지막에 설마 동생이 빨리 그렇게 어린 나이니까 나는 죽을 줄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다섯날 이튿날 되는 날 가서 내가 한쪽으로 일하니까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갔는데 이렇게 다 한민기를 꼽고 완전히 혼수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병원에 이렇게 치료받고 하는 걸 보고 갔는데 다섯날 되는 날에 3일 되는 날에 갔는데 호출에서 좀 위급한 것 같다. 정상 보니까 상당히 위급해 보이니까 동생이 전 이게 곁에 친제들이 와서 곁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될 것 같다. 위중한 것 같으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갈 때가 되는데 큰 병원으로 병원에서 북한에서 좀 높다는 병원으로 올라갔대는데 동생이 완전히 이렇게 내사 온 상태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고 하니까 3일째 되는 날에 약간 뭔가가 좀 꿈틀꿈틀거리는 이렇게 손이 널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막 동생을 불렀더니 저하고 많이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손으로 이게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싹 부러지면서 이렇게 정신 조금씩 이렇게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살 줄 알았어요, 저는. 거기가 그래서 제가 괜찮아 가고 있어, 괜찮아. 내가 우리는 거기서 이런니 그래요. 이런니라는 말을 여기서는 괜찮아요. 이렇게 네. 한국에 내가 몇 년 동안 있다 나니까 괜찮아요라고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이런니 이러 하면서 하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만. 그러니까 이 머리에 뭔가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동생이 설마 그래도 내가 버텨서 살아주겠지, 죽지는 않겠지 상상도 안 했어요 정말. 그러다가 내가 일하는 사람이니까 또 사라총 소식에서 조금 지각이라도 하면은 또 이렇게 생활청화 무대에 올라서야 되고 사상투쟁에 그 감이 돼서 공격 대상이 돼야 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계속 이렇게 또 불안해가지고 직장에 또 막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예, 거기 가서 동생이 닷새 만에 이렇게 그때 뭐 규찰된가 한테 맞아가지고 사실 맞아가지고 죽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바들바들 떨고 또 손이 바들바들 떨어서 제가 옆에서 보기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얘기 중에 남한 출신하고 남한 출신 가족들이 이북에서 받는 고통 또 그거를 정언해 주셨고 그 다음에 고난의 시기 1993년도에서 2000년도 뭐 1998년도까지 거기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인육을 먹고 또 사고 팔고 그것도 목격한 거를 이렇게 생생하게 정언해 주셨는데 거기다가 그 과정에서 18살 먹은 동생이 친구가 옆에서 옥수수를 하나 훔쳐먹는 걸 보고 그 규찰대한테 맞고 있으니까 그걸 말려주다가 그냥 맞아가지고 절명을 했다. 그래서 탈출을 하게 됐다. 동기 거기까지 좀 제가 거기서 제일 상처받은 거는 동생이 그 사탕을 그렇게 되기 전에 사탕을 먹고 싶다는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죽기 전에 그 사탕을 못 사준 기가 그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너무 아파서 거기가 지금도 막 있잖아요. 사람 못 쓰기는 손을 못 들어주고 죽은 기가 거기가 가슴이 찢어지고 그 다음부터 그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있잖아요. 그 이후부터 북한에 대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좀 진정하시고 동생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지금 맞고 죽기 전에 사탕 먹고 싶다는 걸 그거를 못 해줘서 지금 가슴이 저리다 정언을 해주시고 못 먹고 죽었으니까 너무 아픕니다. 지금 유튜브들이 나왔고 지금 약속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조금 진정하시고요. 저도 지금 사회 못 보겠네요. 자 눈물이 자꾸 나서 근데 거기까지 얘기하시고 탈출하고 그 과정 제가 그 사석에서 느끼는 수용소에서 임신부들 발로 차가지고 그냥 낙태도 시키고 이런 천인공노할 일도 목격하고 그랬다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시죠. 다음 시간에 손현주 탈북민 얘기를 탈북 실화에 대해서 탈북 과정에 대해서 또 한번 유튜브 이만갑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